자, 이제 오랜만 듣는 이제 형광승과 함께 분류 수업과 분류와 군집화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PPT 보이니? 보이니? 지금 세팅창 못 본단다. 이제 보이지 PPT. 좋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분류 태스크와 관련한 체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 우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가 뭐냐 하면 일단 두 가지 태그를 붙일 수 있는데, 일단 지도학습이고 이산형 레이블이지. 그래서 이제 얘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피처, 여러 가지 피처를 보고 이선적인 레이블 구분하는 거야. 만약 해찬이 이전 내용 알지?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다 알아듣지. 그래 보고 하긴 알아들어야지. LT 아닌데. 그래서 이걸 피처를 이차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좌표별로 이제 이산적인 걸 구하는 거니까 레이블 색깔로 대응할 때 이제 좌표평만 해서 이제 각 위치별로 이제 색깔칠하는 영역을 나누는 그런 문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꼭 피처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4차원이어도 그냥 뭐 적당히 어떤 공간을 잘 영역을 나누고 뭐 색칠하고 그런 문제를 환원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걸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결국 어떻게 구분하냐는 얘기가 우리가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있는 데이터, 즉 우리가 일부 점에 구분을 할 때 이 점은 이 영역에 있고 이 점은 이 영역에 있고 할 때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한 세 가지 정도 큰 방법론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개는 몰라도 되지만 살짝 적당히 들어두면 좋은 방법, 그냥 대충 저런 게 있구나 하면 하고 넘어가면 될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프 있으면 잘 짠다는 아이디어로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디시전 트리라고 하죠. 이런 명령도 순서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딱 영역을 이렇게 선으로 나누는 거예요. X가 A보다 작은 영역, X가 A보다 큰데 Y는 C보다 큰 영역, B보다 작은 영역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if에 쓰는 사용할 조건을 그냥 결국 잘 짜서 그걸 따라가서 나올 결과를 잘 정해주면은 이제 잘 영역을 나누기 가능하잖아요. 영역을 나누는 걸 단순히 세로축과 가로축을 추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if에 있으면 조건이 될 수 있는 거 저기 세로선과 가로선으로 될 수 있는 게 유한하잖아요. 왜냐면은 데이터 개수가 유한하고 데이터 차원도 유한하니까. 이제 뭐 처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이것과 이것 사이에 세로선 놓기, 이 사이에 세로선 놓기, 세로선 놓기, 넣을 수 있는 세로선 개수도 유한하고 가로선 개수도 유한하니까 결국 if else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경우의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 메저먼트,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골라서 계속 선을 추가해 나가면은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로스 펑션, 지니 인덱스와 엔트로피 뭐 등등을 사용하는데 이것까지 하기엔 너무 과도한 내용이고, 어쨌든 이렇게 그냥 세로선과 가로선을 추가한다는 관점에서도 간단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디시전 트리라고 한다라고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도 언급만 하고 넘어간 내용이라서 간단히 소개만 했고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전개가 된 직선을 꼭 세로선 가로선이 아니라 임의의 직선으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냥 이 같은 클래스의 점들에서 이 성과제 거리 최소값, 즉 가장 가까운 점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영역을 최대한 잘 구분하도록 해서 정사각법을 이용해서 잘 그 선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경계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비전을 변환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선으로 잘 영역을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방법론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인지에서 나가셔서 이건 방법론 특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말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잘 선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 SVM이나 디시전 트리나 크게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기 쉽진 않거든요. 이 서브스크립트 머신은 사실상 유용하게 사용하려면은 막 이런 비성능 변환을 해야 되고 앞에 디시전 트리 하려면 이걸 우리가 직접 라이브에 구현하려면 세부적인 구현을 하기가 좀 빡세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경계를 잘라서 연결을 나누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거에서 뭘 하냐면은 KNN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특별하게 그 경계선을 직접 찾는다는 방법보다는 단순히 한 점을 찍어서 그 점의 클래스를 구하겠다는 아이디어랑 비슷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경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딱 이 한 점의 클래스를 보고 싶을 때 이 점 주변의 데이터들 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점들은 상태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상태가 비슷하면은 피처가 비슷하면은 클래스도 같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믿음 하에 이제 주변 클래스 중에 뭐 세모가 제일 많다, 네모가 제일 많다 하면은 얘도 똑같은 클래스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KNN 방법이에요. 그래서 K 주변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점 중에 KJ의 점을 보고 이제 그 점에 거기서 클래스 최딩값 가장 많이 나온 클래스를 얘도 가질 것이다 하는 게 KNN의 알고리즘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대표적으로 KNN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아이리스라고 붓굿 분류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머신러닝 이론에서 꽤나 오래된 문제인데 붓굿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토사, 베리스콜라, 버지니카에서 세 가지 붓굿이 있는데 그 꽃잎과 꽃받침의 너비와 길이 데이터 총 4개의 값을 가지고 이, 이 중 어떤 건지 구분한 문제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살짝 이런 구조죠. 이제 페탈 랭스, 꽃잎 길이, 꽃잎 넓이,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넓이 이 4가지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얘는 길이가 7, 너비가 3, 길이가 2, 너비가 1인가 보니까 얘는 0번 종. 여기 세토사다. 얘는 613이니까 벌스콜라다. 얘는 벌지니카다. 하고 샥 구분한 게 이제 아이리스 구분 문제예요. 그래서 이 KNN을 여기서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정리를 쭉 따라가면서 저 아이리스 구분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런 수많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겠죠. 지도학습이니까. 우리가 가진 수많은 이 페탈과 세팔의 데이터와 그 페탈과 세팔 크게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무슨 종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한테. 이 세모와 네모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점에 대응되고요. 우리가 한 보증 측정해서 얘는 이런 특징 갖고 있구나. 라는 피처를 하나씩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피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 출력점이고요. 이제 우리의 평가 대상인 A라고 할게요. 그 A부터 이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는 여기서는 2차원상의 거리처럼 그려졌지만은 실제로는 3차원 벡터니까 그냥 다 제곱해서 루트 씌운 그런 L2 노름으로서의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거리가 가까운 K의 점을 선택하고 이제 그 K의 점을 레이블 얻어서 K의 레벨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거랑 사실 똑같은 구조고요. 이런 2차원 구조가 아니라 4차원 구조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봤어요.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 5개의 꽃잎의 예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측정하는 길거리에서 봐서 측정한 꽃잎 A가 꽃잎 길이는 4, 너비는 3, 꽃받침 길이가 5, 너비는 6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참고로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쓴 데이터예요. 그럼 이 A부터 이 각각의 꽃까지 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 이 크기 4 벡터에서의 거리를. 그러면 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사이 거리가 차이가 3, 0, 3, 5니까 그걸 다 제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거리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정의보면 이렇게 되고 그중에 우리가 가장 가까운 K의 데이터를 보고 싶잖아요. 뭐 K는 3이라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 아래 3개 데이터 가장 가까운 데이터가 되겠죠. 거리 제곱이 작으니까. 그리고 그 3개 데이터의 종은 각각 2, 2, 1이고요. 거리 이름이 잘 안 나지만은 어쨌든 2번 종, 2번 종, 1번 종이에요. 그럼 가장 많은 게 2번 종이니까 합리적으로 A는 2번 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KNN의 아이디어예요. 쉽죠?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좌표평면을 이 모든 점에서 반복하면은 이렇게 경계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냥 이거는 좌표평면을 대충 200, 200 크로스 200으로 나눠서 경계를 근사적으로 구해본 거고요. 네. 이렇게 KNN으로 한 점의 구분과 더 나아가서 영역의 구분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죠? 해찬이 이해되니? 다소 매우 약간 빠르게 넘어간 것 같지만 뭘 이해를 했다니 됐죠. 그래서 더 나아가 살짝 K는 변형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거리를 그냥 제가 편의상 그냥 L2 누른 거리, 유클리드 거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막 심심해서 중딩, 중딩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해본 택시 거리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막 채비식 거리 같은 걸 넣어보고 싶을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거리를 바꿔볼 수도 있고요. K는 그냥 가까운 K 데이터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KG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가까운 데이터를 본다는 거니까 그럼 특정 거리 R 이내의 데이터를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Fixed Radius KNN이라는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가까운데 완전 근접해 있는 것도 있고 완전 K번째 뭐 경계에 걸쳐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다 똑같이 영향을 주면은 뭔가 불공평해 보이니까 이제 적당히 거리 역수 가중치를 둬서 가까이 있는 걸수록 더 결과에 높은 영향을 주게 해보면 해도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변형 방법이 있어요. 근데 Fixed Radius KN은 얘는 Weighted KN이라 하는데 네 이런 변형이 있어요. Fixed Radius K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냥 뭔가 크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싶은 거라서. 근데 Weighted K는 꽤나 중요한데 얘는 Weighted K는 KN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KN은 사실 우리가 한 점이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예시에서는 가까운 걸 후보가 후보에 가장 많은 게 있어서 아 이번 종이다 추측할 수 있었는데 이게 막 0, 2, 0, 2, 1처럼 뭐 동률인 상황이었으면은 우리가 쉽게 추측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K는 나름대로 뭔가 K를 홀수로 잡으면은 그런 경우가 좀 더 적다. 뭐 그런 대안이 있긴 한데 항상 통한 대안은 아니죠. 그래서 동률의 위험이 있어서 막 그런 상황에서는 K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적용해보거나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제안해야 되는데 이 웨이트 K는 거의 역술 가중치도니까 사실 각각의 클래스의 가중치가 같기가 힘들겠죠. 다 완전히 같을 수야 있겠지만은 아까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일 거예요. 그래서 동률의 확률이 더 적고 좀 더 완전한 수학적으로 구도적으로 안전한 그런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평가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밸류에이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시키고 그걸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살짝 지난 수업 때 배워본 걸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다 있을 때 그중 한 7, 80% 정도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을 개선해요. 이로써 조금 더 보편적인 과다급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학습시킨 거랑 무관한 데이터, 무관하게 보편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요. 그래서 그걸로 결국 뭘로 하려는 거냐 하면은 결국 모델을 좋게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이 모델이 좋으니까 이걸 쓰자라고 판단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런 모드의 기능 과정을 똑같이 KNN에 적용할 수 있어요. KNN에서 K가 바뀌면은 결과가 바뀌고 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공률, 성능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능이 가장 높은 K를 선정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KNN 중요한 과정 중 하나고요. 근데 열심히 여담으로 그렇게 K를 잘 골라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안 좋은데 갑자기 4일 때 좋고 5일 때 안 좋대요. 근데 그럼 뭔가 진짜 K가 4일 때 어떤 데이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이상학적인 특징이 있어서 주변 4개의 데이터 보면 더 잘, 4개의 데이터를 보면은 더 잘 작동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우연히 테스트 데이터에 과적합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K가 4일 때 테스트 데이터에서만 잘 들어가는 거죠. 보편적인 부고 데이터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보편적인 성능을 확인을 위해서 이제 K를 고르는 K 고르기용 데이터를 따로 잡아놔요. 트레인 데이터에서 별도 잡아놔서 얘는 학습도 안 시키고 테스트도 안 시킨 대신 K 계산하는 데만 쓰는 그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하고요. 뭐 꼭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전체 20%, 얘가 전체 10 내지 15%를 잡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있고요. 사실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KNN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 해찬이는 LT 아니어서 알겠지만은 이제 뭐 과적합을 찾기 위해서 얼리 스타핑이라는 주제를 걸거나 아니면 K폴드라는 독특한 평가 방법을 넣거나 하는 데도 사용되는데 그런 거는 대과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적당히 KNN 발리데이션에서는 K를 정하기 위해서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쓰는데 다른 데도 역시 쓰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할 때 그냥 성능이라고 퉁쳤는데 이게 사실 성능이 애매하죠. 선행을 할 때는 MSE로 적당히 퉁쳤했는데 이제 여기는 MS를 때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레이블이 이산적이고 그 순서에 따른 상관이 없으니까. 막 우리가 쭉 돌아가서 벌시콜라였는데 세토사였는데 벌시콜라로 추측한 게 벌시니까 추측한 것보다 잘한 게 아니니까 클래스의 MSE 오류를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그냥 정확도로 때리면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n개 데이터를 돌려서 뭐 한 3분의 n이 맞았대요. 그럼 정확도 3분의 1이고 이제 그걸로 성능 평가를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적당히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이게 사실 정확도만 쓰면 좀 거시기한 상황이 있대요. 좋지 않은 상황이 있대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 메저먼트, 이제 성능 평가 함수를 제시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표거든요. 이게 무슨 표냐면은 실제 상황과 어떻게 분리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명명한 규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0과 true와 false로 구분하는 문제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답이 true인데 우리가 true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경우를 true positive, 실제로 거짓말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맞다고 했다. 그럼 false positive, 나머지도 대충 FN, TN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명명된 규칙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맞추면은 앞에 true를 넣고 우리가 틀렸다면 앞에 false 넣고 우리가 맞다고 했으면 포지티브를 틀리다고 했으면 네거티브를 넣어요. 그렇게 해서 왜 틀리다고 했는데 맞았으면은 트루 네거티브인 거고 맞다고 했는데 틀린 거면은 트루 포지티브가 되겠죠. 반대로 맞다고 했는데 틀렸으면 FB, 틀렸다고 했는데 그냥 내 판단이 틀렸으면은 false FN이 되겠죠. 이게 사실 이게 지금 향후 말할 거에 조금 중요해서 이건 표기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괜찮아, 마이크 킬수 있니? 네, 그래. 코로나 검사 키트에서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온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 F, FP 아니면 TN일 텐데 잘 모르겠고. 그래, 헷갈릴 것 같아서 내본 거야. 일단 양성인데 음소거 나온 거니까 내 판단이 틀린 거잖아. 그치? 그럼 일단 앞에 false F를 붙여. 틀렸으니까.
그 내가 음성이다. 그러니까 노라고 했으니까 이제 네거티브를 붙여서 FN일 거야. 자, 그럼 이제 몇 점에서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다고 나온 사람은 어디에 해당될까? 음, FP? 잘 모르- 이, 이게 진짜 처음 볼 때 진짜 헷갈린 건데 사실 뭐 시간 볼 때만 인식하면 되지. 이상은 결국 우리 판단이 맞았잖아. 그러니까 내 답변이 내 답변이 정답이었으니까 그 의미에서 T를 넣고 우리가 떨어졌다고 그 부정적인 버스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N이 붙는 거야. 이 뒤에 N이 붙냐 P가 붙냐는 상당히 어떤 것을 힌트를 맞추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양성 음성의 경우는 자명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 마지막 이 경우에는 스팸메일 검사기에서 스팸메일이 아닌데 스팸메일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맞춰볼래 했으니 마지막으로 FP. FP. 아, 잘했어. 이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단 판단이 틀렸으니까 F고 우리가 맞다고 했으니 주장했으니까 그 이제 뒤에 P를 붙여서 F 포지티브라고 해. 여기서 글자 살짝 깨졌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FP, TP, FN, TN을 이용해서 세 가지 성능 측정하면서 퍼포먼스 메저먼트 제시해. 첫 번째는 어큐러시라고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정확도. 전체 경우에서 맞은 경우, T인 경우를 이제 정확도라고 해. 이거 뭐 적당히 우리가 아는 그 정확도고. 먼저 프레션인데 이게 TP 더하기 FP분의 TP잖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맞다고 한 것 중에 실제로 맞은 거.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정밀하냐. 우리가 맞다고 한 게 얼마나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냐. 그런 거에 대응되는 평가 함수를 프레시션, 정밀도라고 해. T 더하기 FP분의 TP. 그 리컬은 이제 TP 더하기 FN분의 TP. 즉,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지. 그럼 실제 정답분의 정답이어서 맞은 경우잖아. 그럼 실제로 툴을 쓸 때 우리가 얼마나 높은 확률로 그 툴을 라고 주장할 수 있냐, 얼마나 높은 확률로 재현할 수 있냐, 이제 그게 리컬이 되는 거야. 대충 무슨 감성인지는 알겠지. 그래. 아니까 조용히 있겠지. 그래서 얘네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일 때 있거든. 막 보면은 그냥 다 어클스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퍼레이션과 왜 리컬이 중요하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자. 막 코로나 검사 키트인데 절대 양성을 음성을 예측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음성이 되면은 막 격리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 무조건 정답률이 높아야겠지. 그러면 아까 말한 상황에서 실제 정답인 상황에서 정답률이 높아야 될 거야. 이 경우에는 리컬이 높아야 되는 이제 FN이 작아야 되는 즉 리컬 높아야 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음성은 양성으로 보는 건 크게 문제되지 반대로 써놨네. 이건 예시가 살짝 잘못된 것 같지만은 만약에 음성을 양성으로 보는 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음성을 양성으로 보는 FP를 최단 줄여야 되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정밀하냐 하는 프레션이 중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지. 이거는 그냥 오늘 아침에 타이핑 하다가 약간 돌려서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음성을 예측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거는 리컬수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가 된다는 얘기이고 반대로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비범죄자를 범죄자를 하면 안 되는 재판이었다면은 우리가 범죄자라고 주장한 게 이 모델이 범죄자라고 주장한 게 최대한 책임 안 된단 말이잖아. 그럼 우리의 주장이 정밀해야 된다. 즉 프레션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크러쉬야 뭐 그냥 통상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리컬과 프레쉬는 모두 증가할 때 써야 되는 F1 스코어라고 이제 이런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면은, 즉 조합 평균을 계산하면은 적당히 항상 잘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가끔씩 자료를 보면은 리컬과 얘를 그냥 F1 스코어를 리컬과 프레시런에 그냥 산술 평균을 계산하는 자료도 있는데, 그건 사실 리컬과 프레시런이 유사할 때 근사값이고 사실은 이게 진짜 F1 스코어다 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적당히 이 정도를 하면은 이제 클래식 KNN과 분류 문제에 대한 개론을 대충 개념을 이제 알았을 것 같아. 알았지, 예천이? 알았지? 이해했지? 그럼 이제 그럼 까먹지 않으면 그 코드로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코드도 한번 보고 갈게요. 우선 필요한 거, 시각화나 이것저것 필요한 걸 다 임포트해주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ILS, 이리스 데이터를 sk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수가 있어.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 뽑아보고 컬럼스를 뽑아보면은 대충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까 eclipse 보여줬던 똑같지? 세파 랭스 with 랭스 와이스 타겟. 그래서 이걸 한번 그냥 처음부터 깡으로 K는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데, 피처랑 레이블은 그냥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예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냥 피처 두 개만 뽑아서 해볼 거고, 레이블은 그냥 가져서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그냥 거리를 찍어봐야겠지. 아까 PPT에서 보여줬던 이 과정에서 이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야. 자, 우선 그걸 짜보자. 이제 x가 2차원 벡터, x는 2에 한개 데이터, 피처는 n,2 전체 트레인 데이터라고 할 때 x부터 각 피처까지 거리를 변환하는 그런 함수. 이걸 빠르게 쉬우니까 이미 구문까지 한번 짜보자. 짜고 되면은 손들기를 누르렴. 좋아. 장난만 하지만은 이거 벡터 연산으로 안 했으면은 안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동아리 때 기입면담 해야 돼, 너. 우선 그냥 깡으로 바로 뺄셈을 해도 얘가 1,2로 브로드캐스팅 되고 이제 n번 복제되니까 이 다음에 제곱하고, 그럼 여기서 그 크기 2에 대해서 더해주면은 이제 제곱해서 더한 게 나오겠지. 원래는 여기다 루트까지 씌워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대소 비교만 할 거니까 루트는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거리를 찍었을 때 대충 이 정도 수치로 나오면은 답이 맞을 거야. 만약 루트를 씹었다면은 얘가 막 0.1, 0.1, 0점 몇이 나오겠지. 그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X에서 가장 가까운 K의 데이터를 찍어볼 수 있어. 자, 이것도 잘하니까 한 31분까지 빨리 해보자. 이것도 하면 숨 들렴.
아, 좋아.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일단 인덱스에 관리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디지트에 저장해 놓을 때 그냥 디지트에서 가장 다른 K개의 인덱스를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생각해보면은 아마 내가 이걸 처음 보는 입장이었으면 일단 시리즈로 보내봤을 것 같아. 이게 왜 이렇게 느리지? 일단 짜보면은 시리즈로 보내놓고 이 상황에서 소르트 밸류즈를 하면은 엔딩은 툴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정렬되겠지. 다음 값이 위로 가지. 여기서 리스트 인덱스는 기존 인덱스가 보존되니까 여기서 앞에 K를 자르 인덱스를 뽑고 여기서 앞에 K를 자르면은 K 값이 적당한 3이라고 해서 3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 MP.점 어레이를 반환한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하라는 걸 할 수 있겠지. MP.점 어레이, PD.점 스페이스, 디스트 여기서는 디스턴스 X 피처. 근데 사실 이렇게 굳이 시리즈로 보면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사실 럼파이에도 직렬해서 개수만 뽑아주면 있거든. 이제 argsor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렬했을 때 첫 번째로는 값의 인덱스를 뽑아주는 함수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F.argsort로 이제 디스턴스를 인덱싱하면은 펜스 인덱싱하면은 정렬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는 정렬했을 때 개수를 뽑아주는 이런 함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그냥 앞에 K개를 뽑으면은 이제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K 데이터는 그냥 np.argsort distance x feature 에서 앞에 K를 뽑아내도 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첫 데이터로 돌려봐도 0번 데이터가 가까이 있는 것도 나온다. 잘 들어간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K 데이터까지 했으니까 K 레이블은 그냥 너무 쉬운게 같이 해보면은 그냥 이 레이블을 K 데이터로 펜스 인덱스하면 되겠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짜면은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해보면은 여기서 0번 데이터는 1.4, 0.1 넣으면은 이제 0번 클래스다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실제로 뭐냐 레이블스 보면 레이블 보면은 맨 앞 데이터 0인 것도 볼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개 K가 1 이상일 때, 즉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최빈값을 결정하는 코드까지 짜보자. 그것도 적당히 할 만하니까 37번까지 짜보자. 이것도 짜면은 손들기 해줘.
좋아. 사실 K에는 구현이 처음 해본 좀 어려워서 시간 좀 걸릴 거야. 우선 다시 이제 좀 어떻게 구현했을지 좀 돌아가 보면은 조금 쉽진 않지만 객관적인 구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일단 적당히 잠만 이렇게 EX 데이터를 뽑아보고 보면은 너무 몰려있네. 아니 정말 좀 음, 잠깐 사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여기에 2가 몇 개 있고 1이 몇 개 있고 세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아마 처음 생각나는 게 시리즈에 딱 밸류 카운트링 있잖아. 그러면 딱 해서 세트를 해야겠지 일단. 그러면 이 각 변수별로 개수를 세주니까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세주니까 그 중에 정렬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제시어 나오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접근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여기서 직렬성 의심된 다음에 막 여기서 그냥 솔트 솔트 밸류스까지 넣어주는 버스야지 가장 많은 걸 골라야 되니까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여기다 이 K랩 대신 K라벨 X 피처 레이블을 넣어서 해도 똑같이 작동할 거야 아마. 사실 이것도 아마 좀 길지. 그래- 그래서 이걸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면은 아마 2강쯤에 np.bin count라는 함수를 소개해 줬을 거야. 어떤 함수냐면은 0 이상의 정수형 데이터만 있을 때 0, 1, 2 각각 값별로 개수를 세는 거거든. 카운트 S가 없다. 그래서 0번째 인덱스는 0의 개수, 첫 번째 인덱스는 1의 개수, 두 번째 인덱스는 2의 개수, 세 번째 인덱스는 3의 개수를 넣어준 함수인데, 그럼 여기다 딱 그냥 헤이랩 세트를 넣으면은 이제 각 클래스별 개수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냥 argmax 같은 거 넣어주면은 바로 이제 최대값 인덱스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더 간절한 코드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한 표에 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재원이 방금 들어온 것 같은, 아, 재원이래. 정우 방금 들어온 것 같은데, 잠깐 이거 분류의 체인에 대한 코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설명한 것부터 이제 다시 빡 집중했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나중에 다시 영상만 보고, 뭔가 잘 분류가 됐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 시각화를 해보면 이제 그냥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그냥 점을 찍어본 거고, 이 X는 여기서 위에 썼던 1.4, 0.2에 대한 데이터야. 이 보라색이 0번 클래스, 초록색이 1번 클래스, 노란색이 2번 클래스고, 그래서 이걸,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까 PPT에서 보여줬던 대로 평면이 모든 점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면은 이 코드는 아직은 몰라도 될 것 같고, 열심히 분류를 해놓으면은 이렇게 예쁘게 경계선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뭉쳐서 하나의 함수를 구현해보면은 이제 완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합치면 안 되고, 이번엔 x도 n, 4의 데이터, 삐쳐도 데이터 수, 데이터 수 곱하기 4의 데이터, 이런 쉐이핑을 유의해서 코드를 한번 짜보고 있으면 일단에는. 정한테 코드를 보내준다고 안 보내줬구나. 해찬이는 잠깐 코드를 짜보고 있고, 정우는 내가 파일 보내준다고 까먹었네. 늦었지만 이거 파일 보내줘서 이걸 보고 하면 될 것 같고, 해찬이에요. 코드 짜는 동안 간단히 앞에서 설명한 걸 대략적으로 짧게나마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뭘 했냐면은, 일단 설명을 짧게 가면은, 우리가 하려는 태스크가 결국 분류라는 태스크를 해보고 싶은 거거든.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개 피처를 받아서 이산적인 레이블 구하는, 지난번 수업에서 다뤘던 그런 태스크인데, 그 일종 영역 나누기 문제를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그 한 점 주위에 고정된 K개의 트레인 데이터를 잡아서, 그 트레인 데이터에 이제 클래스가 뭐였나 해서 그 클래스 최빈 값을 찾아서 얘도 똑같은 클래스이다 라고 추측하는 방법론이야. 그래서 이 점에서 야 K는 그냥 고정된 상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초록색 점에 대해서 얘가 어떤 클래스일지 궁금하다 하면 뭐 K가 3이면은 주변 3개 점 얘네 3개를 보고 아 세모가 많으니까 얘도 세모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5개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보고 아 네모가 많으니까 얘 네모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KNN이야. 그렇게 해서 K에게 가까운 이율, K 리얼스 네이버후드를 본다 해서 K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어떻게 구현하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선 각 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점에서 각 데이터까지 거리를 계산하고 그중에서 가장 가까운 K의 점을 선택하고 K의 점 레이블 얻고 그중 최빈값을 구함으로써 K는 해결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방금 그 과정을 열심히 코드로 해찬이랑 짜고 있던 거고 지금 방금 해찬이 시킨 게 이제 X가 여러 개 데이터라서 X가 4, 이게 피처가 2, 잠깐 예, 2,4개 피처도 2,4개일 때 이걸 어떻게 코드 짜야겠나 하는 그런 걸 이제 얘한테 시켜본 거야. 한 짧게 설명하느라 좀 여러 개 날리고 설명했는데 대충 K는 뭔지는 이해가 됐니? 아니 했잖아. 너는 과제 올려놨잖아 했잖아. 코드 내가 보내놨잖아. 음. 정우는 그냥 지난번에 여기 자꾸 올라온 파일이 없어진다길래 따로 보내준 거고 너는 아마 여기 올라가 있을 거야, 과제에. 음. 신 혹시 그럼 지금까지 코드 없이 그냥 풀고 있었니? 아이고, 빡셌겠네. 어쩐지. 그러니까 이제 어쩐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 여기다 과제에다가 코드도 올려놨단다. PDF도.
일단 로그인이 안 되면은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아이고, 네. 사실 이 뒤에도 설명할 군지파에 대한 소재가 남아있어서 여기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못할 것 같아서 설명해보자면은 우선 x가 t,4 피처가 t,4니까 여기서 우리가 디스턴스를 2차원 행렬을 만들기 어려울 거야.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디스턴스를 t,d,4 행렬을 t,d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디스트 td가 이제 x번째 t와 이제 피처 이 사이 거리가 되기 기대해 볼 수 있어. IJ로서. 아이, 적당히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들었을 기대하고. 너무가 그렇게 짜보면은 디스턴스를 x점 리쉐이프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피처점 리쉐이프 1, 마이너스 4 하고 썸하면은 이제 적당히 브로드캐스팅 돼서 x는 처음에 x는 t, 1,4였다 브로드캐스팅 돼서 t, d,4가 되면서 이제 i, j, k, ij에 이제 xi의 정보 저장되길 기대할 수 있고 똑같이 피처도 ij의 피처도 똑같이 피처 j의 정보가 저장되길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 차이를 그래서 제곱하면은 x와 피처 j 사이 거리가 나올 거야. 그래서 행렬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열에 대해서 그 각각의 x마다 이제 k의 레이블 구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그럼 거기서 k의 인덱스는 어떻게 얻어내냐 하면은 디스턴스에서 위에 서툰데 알고소트를 하는 대신에 엑시스 일방향을 해서 여기서 t, d 쉐입이던 걸 이제 이 방향으로 해서 이제 t마다 즉 x마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다 앞에서 k를 잘라겠지. 그럼 이제 얘는 t, k의 쉐입이 돼서 이제 k 인덱스 i를 하면은 이제 피처 xi에서 가까운 k의 인덱스 나올 거야. 그걸 마지막 k 레이블 구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k 레이블을 적용하기 꽤 힘들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저는 그냥 람다 함수를 쓰는 게 조금 더 코드가 깔끔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이제 람다 함수 잘 만들었다 가정하고 그 람다 함수 쓰는 것부터 한번 짜보면은 이제 k 인덱스에서 벡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x에서 가까운 k 인덱스를 볼 거야. 그럼 이 벡터를 이제 뭘 해야 되지? 레이블에서 벡터로 펜스 인덱싱 하고 여기 가장 많은 걸 세야 되니까 여기서 mp.bin count 하고 여기다 arg x를 찍으면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될 거야. 되게 조금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제 저 mp.bin count 부분을 람다 함수 대칭해주면은
이렇게 조금 깔끔하실 수 있어. 이게 따긴 어려도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해찬이랑 정우 둘 다 이해는 되니. 정우는 방금 KN을 배워서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해찬이 이해했니? 해찬이 이해했니? 코드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진짜 그냥 완전한 KN의 구현이 되는 거거든. 이해가 됐니? 이해 안 됐으면은 말을 하렴. 더 설명을 해도 되니까. 이해가 됐니? 안 됐니? 대답 없으면 그냥 된 걸로 할게. 하려고 노력 중. 그래도 일단 위에 코드는 이해했지. 이 함수 하나씩 구현해서 해본 거는. 이 위에서 너가 눈 코딩으로 짜본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됐지, 그러면. 아래 그 막 3차원 거 다루는 건 안 된다 해도. 위에 것도 안 됐니? 위에 것도 안 됐으면 다시 설명해야 된다, 어차피. 그래. 파일이 없었으니까 다시 설명해줄게. 자, 우선 여기서 이제 x는 2콤마에 이제 그냥 2차원 벡터야. 뭐 그냥 4콤마로 설명할게. 그 피처는 여러 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니까 n, 4의 데이터겠지. 우리가 이 함수 반환하고 싶은 함수 디스턴스는 디스턴스 i가 이제 x와 피처와 i 사이의 거리 이게 기대하는 이런 함수를 반환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벡터 연산으로 얘를 실행하면은 이제 접표체가 나올 거고 그 접표체를 제곱한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서메이션 해주면은 그 디스턴스 제곱이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기록을 짠 게 디스턴스 함수야. 그래서 거리를 구했고 이제 그 거리에서 거리가 짧은 즉 가까운 K개의 인덱스를 보고 싶잖아. 그래서 잠시만, 이거 너네 연락이 아니지. 그래, 쓸데없는 연락일 것 같아. K개의 인덱스. 그래서 알스트에서 이제 정렬한 거에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그 앞에 K개를 찾아. 그럼 가까운 데이터 순서도 중요한 거니까 가까운 K개 데이터에 인덱스 얻을 수 있겠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레이블 팬시 인덱싱을 해. 그럼 가장 가까운 K개 점에 레이블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mp.b 카운트 쓰든 아니면 밸류 카운트를 쓰든 이제 그 앞에서 구한 K 레벨 결과를 이제 각 클래스 몇 개인지를 세볼 수 있어. 이 주변에 클래스 1은 몇 개고 클래스 0은 몇 개고 클래스 3은 몇 개고 그런 거를.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은 거를 이제 알고맥스 찍어보면은 이제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걸 조금 여러 개 데이터에서 동시에 연산하기 위해서 3차를 확장시킨 게 이런 구조고, 어, 그런 코드였단다. 이래도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은 수업 후에 따로 연락하도록 하렴. 협찬이 아니어도 만약에 영상 듣다가 이게 뭔 이상한 소리지 싶으면은 그냥 개인 연락이든 아니면 제가 맨날 링크 올리는 이 공지방에는 질문 아무데나 올려도 되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만 계속 붙들고 있기에는 다른 주제도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잘 해볼 수가 있는데 뭐가 어디가 났나?
우리가 나면 안 되는데. 썸을, 엑시스는 3을 2에 대해서만 더해줘야겠죠? 거기서 플랫은 내줘야겠고. 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연결적으로 K는 결과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 데이터 결과가 K는 분류 결과가 0이고 이 데이터 분류 결과가 2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재료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페인트 스플릿을 적용해보면은 테스트 테스트 사이즈는 0.2, 이제 스트래티파이는 0.1을 분류해주면은 엑셀 정하지 않았으니까 1차원 레이블로 저장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나누고 K는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의 X 테스트에서 분류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컨퓨전 매트릭스가 아까 PPT에서 보여줬던 이거에 대응되는 거거든요. 경우는 아직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이름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선 단지 2진 분류가 아니라 3진 분류였으니까 이제 여기에 0으로 분류한 거, 1로 분류한 거, 2로 분류한 거 데이터가 들어가고 실제 0이었던 거, 실제로 1이었던 거, 실제로 2였던 거에 데이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딱 2였는데 우리 1로 판단 한 개 경우 빼곤 다 잘 판단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확도를 찍어보면은 전체 데이터 20개 중에 19개를 맞췄으니까 19분의 20이 나올 거고 프레션 스코어도 이제 각각의 축에 대해서 우리가 0으로 추측했는데 맞았을 확률, 1로 추측했는데 맞았을 확률, 2로 추측했는데 맞았을 확률이 각각의 3.100조 저장돼서 나오겠죠. 위커 스코어나 F1 스코어도 똑같이 나오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 각각을 예쁘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0번 축에 대한 프레션, 1번 축에 대한 프레션 슉슉슉 다 나오고 이제 평균 정답률 그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그리고 K 결정 관련해서 이제 정답률 가장 높아진 K를 찍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짜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이 다소 딜레이가 되는 관계로 네, 정신이 좀 없네요. K 기타나 이클래스 그래프 그려보는 거는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습하면서 해오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코드 짜보면은 제가 짜다는 못하가 날 것 같아서 X좌표는 1부터 50까지 값을 넣고 Y좌표에는 각각 값을 돌렸을 때 정확률 넣어서 돌려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프레션이나 리커를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어크러쉬를 썼는데 나중에 프레션이나 리커를 써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유클리드 거리가 아니라 택시 거리로도 잡을 수 있지만은 네, 시간 관계상 이것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면은 이거랑 그냥 똑같은 코드를 사실 일단 그냥 보여줘 넘어가자마는 사실 이 구조에서 디스턴스만 달라지면은 함수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mb.adx를 씌워주면은 택시 디스턴스 chain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 거리는 알 거라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은 택시 거리는 네, 이렇게 정의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알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빠르게 18분 만에 군집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면은 뭐
승부의 수학 시간을 뺏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K-민스와 클러스터링을 설명해보자면은, 일단 클러스터링 태스크는 아까 그 분류 문제, 클래시파잉 태스크가 상당히 유사한 문제 중 하나인데, 차이점으로 이제, 전원 화면을 안 가지. 이제 클래스 구분이 인지도 학습으로 이제 레이블 주지 않는다는 점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막 점이 있을 때, 아까는 이 점을 색깔 부여됐을 때, 그 밖의 점을 무슨 색깔이 있냐, 무슨 느낌이었다면은, 그냥 얘네끼리 잘 묶어봐라 하는 느낌의 문제인 거예요. 세 개 안 묶고 그냥 얘네끼리 묶어서 이렇게 잘 묶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해보면은 우리한테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데이터 분포만 있지. 얘가 뭐고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이제 뭔가 같은 클래스 데이터는 뭔가 구형으로 좀 등방적으로 뭉쳐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구형으로 뭉쳐있는 거에 중심이 될 K의 점을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든 잘 고른다면은 이제 그 데이터에 가까운 K의 점으로 클래스를 분류시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점에서 여기서 이 회색 점을 잘 찾으면은 다른 각 데이터 대에서 가장 가까운 회색 점을 기준으로 클래스를 분류시켰죠. 얘는 얘에 가장 가까우니까 이 클래스, 얘는 여기 가장 가까우니까 이 클래스 그렇게요. 브루노의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불리는 분류법인데 안다면 이해하고 모른다면 넘어갑시다. 그 중심이 될 K의 점을 잘 찾는 과정을 K-민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냐면은 일단 처음에는 그냥 그 K의 점을 랜덤으로 뽑아요. 설명을 제대로 안 했지만은 당연히 중심이 될 K의 점을 잡고 K의 점을 클래스 분류하니까 이제 클래스를 K개로 구분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세 개, 이 경우에는 점이 세 개니까 세 개로 분류된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첫 번째는 그냥 랜덤하게 K개의 초기 센트리를 정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고 그 센트리를 기준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러스터를 나눠요. 그리고 그 클러스터를 나눴으면은 그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평균으로 또는 무게중심으로 센트로이드를 재정의해요. 조금 옮겨가는 거죠. 조금 센트로이드가 조금 자주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엄청 많이 반복해서 수렴할 때까지 이 센트로이드 이동을 반복합니다. 물론 수렴한다는 게 보장돼 있지는 않아서 그 흔히 반복 횟수의 상한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왜 잘 되는가 일단 설명을 간략히 넣어놨는데 적당히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민스가 왜 잘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잘 된 플러스는 어떤 건가를 좀 얘기해보고 가야겠죠. 이 잘된 분류를 판단할 때 이 SSE라는 지수를 사용하거든요. Sum of Square Error라는 지수인데 각 점마다 센트로이드가 있겠죠, 대응되는. 이제 그 센트로이드까지 거리의 제곱의 총합이 몇이냐. 즉 얘부터 중심까지 거리합, 얘부터 중심까지 거리합, 얘부터 중심까지 거리합. 해서 이 모든 전체 점에 대해서 그걸 반복해서 구해서 더한 걸 S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SSE를 주로 퍼포먼스 메셔먼트, 즉 성능 평가 함수로 가지고 이걸 최소화하는 게 좋은 분류 클러스터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증명하고 싶었던 게 헤이민츠 알고리즘을 통해서 SSE가 단조 감소하는 걸 보이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맥락만 설명해 가볼게요. 우선 센트로이드를 재정의할 때 이제 SSD 감소하고 다시 데이터를 새로운 센트로이드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할 때 SSD가 감소하는 걸 설명하면은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각 I마다 XI부터 CJ까지 센트로이드까지 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그 XI의 분류를 지정하니까 얘는 자명하게 SSD가 감소하고 얘는 평균을 정한 클러스터가 마침 SSD를 최소화시키는 클러스터라서 이제 SSD 감소한다 라는 증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전에 증명해서 정말 재밌었어서 이거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은 하면 시간이 많이 어긋날 것 같아서 적당히 수학적인 증명이 있다. SSD 감소하는 게 보장된다. 라고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감소한다지 최소값까지 간다라는 거에 대한 증명은 아니라서 K밋에서 나온 결과가 완전 정말 최상의 분류이다라는 걸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완전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밋을 할 때 K를 정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막 이런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뭔가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K는 2나 K는 4로 돌려도 똑같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근데 막 K 2로 돌리면 얘네를 하나로 묶고 얘네를 하나 묶고 막 이상하게 분류해서 그냥 완전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K는 4로 하면은 막 뜬금없이 얘를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하는 등 이상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뭔가 K는 3으로 돌리는 게 적당해 보이는데 이게 여기서 그냥 적당히 보이는데 적당히 보이지 않을 때 이제 K를 결정하는 방법이 꽤 중요해요. 여기 그게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인지 과정과 맞아떨어지는 분류니까 그 분류 과 그 어떻게 분류할까 좀 자동적으로 어떻게 분류할까 생각해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SSE가 가장 낮아지는 그런 상황의 K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SSE가 K에 따라서 단조 감소하거든요. 아까 보여줬던 수학 수식으로 증명 가능하고 사실 K가 데이터 수만큼 많으면은 SSE가 0이 되겠죠. 왜냐면은 모든 점이 센트로이드랑 같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SSE가 가장 작은 K를 구하는 게 무의미해서 SSE의 감소량이 가장 큰 K를 찾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다른 말로 딱 그래서 급격하게 꺾이는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딱 꺾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감소량이 제일 많았으니까 뭔가 T는 3인 게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점을 딱 급격하게 꺾이는 팔꿈치 같은 점을 찾는다고 해서 엘보우 메소드라고 하고요. 이런 게 흔히 시험 문제 나올 정도 중요한 방법론이니까 이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이 꺾인다라는 말로 비정명적이고 이게 왜 말이 되는가도 딱 증명이 없지만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최선이니까 그냥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외에도 기타 클러스팅 방법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방법은 없고 그냥 뭔가 밀도 기반으로 잘 측정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구조도 잘 판단하는 클러스팅 방법이 있다 라고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학기 중에 모의고사의 문제로 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이제 어딘냐 K에는 K미스는 이런 기하적인 구조가 있는 경우는 잘 탐색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잘 하도록 만들어진 여러 가지 클러스팅 방법론이 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긴 하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개통수 관점에서 생물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방법도 있지만은 이것도 시간에 대한 학기 중에 시험 문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 나머지 8분 동안 어떻게 K밋을 대충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 중심으로
K밋을 복습하는 느낌의 확실한 느낌의 을 가질 거고요. 일단 이 피프처 설만 이론은 다 이해가 됐나요? 해찬이랑 정우 둘 다 이해가 됐니? PPT 내용은? 아, 좋아. 손들면은 긍정의 의미로 판단할 거야. 아, 좋아. 둘 다 됐구나. 자, 그래서 우선 구현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해보면은 우선 처음에는 위에 썼던 거랑 같이 시각화이 편하게 2차원 데이터로 팩탈 렌스와 팩탈 와이스만 가지고 구현을 해볼게. 그럼 피처는 대충 150,2의 쉐입이 되겠지. 데이터 50개니까.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센트리를 완전 랜덤하게 정할 거야. 그냥 K개를. 그랬으니 그 피처 중에서 그 150개 피처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센트리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np 랜덤을 이용해서 랜덤하게 0부터 150 사이의 수를 고른 다음에 이걸로 팬시 인덱싱 해줘서 이렇게 센트리를 지정해줘. 이러면 진짜 랜덤하게 정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센트리를 초기 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도시에 보면 대충 이런 구조가 돼. 파란색은 그냥 데이터 수고 데이터고 이제 X가 우리가 정한 센트로이드. 그리고 우리가 이 정한 클러스를 바탕으로 각 점마다 클러스를 지정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XI가 피처 I의 데이터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처 I와 클러스터 0까지 걸려야 되고 센트로이드 우리가 각 우리가 편의상 0번 점을 구분한다고 할 때 0번 점부터 0번 센티미터까지 거리 0번 전부터 1번 센티미터까지 거리 0번 전부터 2번 센티미터까지 거리를 안 다음에 그 중에 0번이랑 잘 가깝다. 0번 데이터는 0번 센츄리에 소속되는 0번 클러스터구나. 이걸 판단해야 하잖아. 우선 이걸 여기서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짜면은 첫 번째는 이제 0번 데이터부터 0번 클러스터까지 거리가 0번 피처부터 0번 센터까지의 거리 차이에 대한 정보가 되고 1번 클러스터 차이, 얘는 2번 클러스터 차이가 되니까 그래서 sum x에서 1을 하면은 이제 2번 클러스터까지 거리, 3번 클러스터까지의 거리 그런 게 그거에 제곱에 되는 값이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얼그민을 하면은 이제 피처 0의 클러스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피처 0뿐만 아니라 피처 0, 1, 2, 150까지 한 번 하기 위해서 벡터 연산을 잘 적용해주면은 코드를 이렇게 짜볼 수가 있어.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이글스트 승표랑 같이 해볼 것 같고 배정을 해보면은 다 0이나 2로 0이나 2하고 조금 1로 배정된 걸 볼 수 있지. 아마 얘네들 몇 개만 1로 배정되고 얘네들 거의 다 얘가 0으로 배정된 것 같아. 그걸 찍어보면은 이렇게 플러스인 된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된 것 같진 않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클러스를 구분한 걸 바탕으로 센트로이드를 다시 계산해야 돼. 여기서 센트로이드는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0번 센트로이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센트로이드 0을 계산할 때는 이제 어사인먼트가 0인 거, 즉 우리가
이 클래스 구분을 어사인먼트란 걸 저장했으니까 어사인먼트가 0인 피처 한번 가져와서 이 피처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구해야겠지.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은 어디 갔어? 평균을 구하면은 이를 새로운 센트로이드 지정하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센트로이드 업데이트 발행이 될 거야. 이걸 0뿐만 아니라 0, 1, 2, 3, 4에서 K만 1번째에서 반복하는 게 사실 이거 벡터 연산으로 짜면 좋긴 한데 벡터 연산으로 짜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K는 일반적으로 작은 숫자로 계산하니까 그냥 이건 반복문으로 짜도 될 것 같아. 여기선 K를 그냥 3으로 잡고 돌리고 있으니까 i는 0부터 2까지 반복시키면서 이 과정을 똑같이 해줄 수 있어. 그걸 센트로이드 리스트에 저장해주면은 센트로이드 리스트에 똑같이 피처 어사이먼트 아인 거에서 평균을 잡고 있는 거. 지금은 강제로 리스트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음, 이 과정 자동화한 게 이런 코드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센트로이드 업데이트하면은 이렇게 변동됐어. 그 변동된 센트로이드 찍어보면은 이 X자가 기존 센트로이드고 이 별이 새로 만들어진 센트로이드야. 즉 구분한 걸로 다시 계산한 센트로이드.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한 센트로이드가 센트로이드랑 같을 때까지 그 동적인 정상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해 볼 수 있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최종 결과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뭔가 아까보다는 좀 더 예쁘게 정상적으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정해진 과정을 한 스텝씩 찍어보면은 또 랜덤 돌린 거랑 살짝 빛이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여기 센터를 찍혔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옮겨왔고 그 다음에도 조금 옮겨왔고 하다가 한 7번 반복하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봤던 거랑 이거랑 동일한 센트로이드 클러스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지. 여기까지 코드가 이해가 되니? 둘 다. 재원이랑 아니 재원이라 자꾸 미안하다. 정우랑 해찬이 둘 다. 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현해봤자 이미 누군가는 이걸 이미 구현해줬거든. 이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보자면은 sk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에 클러스라는 폴더 디렉토리 안에서 k-means란 객체를 불러와서 이제 우리가 몇 개의 클러스를 구분할 거냐, 그 초기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는 좀 세분의 파람터가니까 학교 가서 배우는 걸로 하고 그냥 클러스터가 몇 개냐, 초기화 어떻게 할 거냐를 지원해줄 수 있어. 우리가 가진 피처로 이걸 학습시키는 코드를 그냥 k-means 객체.fit 피처로 학습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나온 센트로이드 좌표를 클러스터 센터라는 이름 파라미터로 그 인스턴스로 레이블 분류 결과를 레이블스로 응집도 즉 아까 말했던 SSE를 이럴시야 이거 수렴하기까지 몇 번이 걸렸냐를 에디터를 통해서 지정을 뽑아볼 수가 있어. 학습시킨 후에 그래서 이렇게 뽑아볼 수 있고 이걸로 시각화를 해보면은 위에서 봤던 거랑 대충 거의 똑같은 결과 나온 걸 볼 수 있지. 사실 아마 똑같을 거야. 왜냐면 일리스트레이터는 깔끔하게 분류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엘보 배소처럼 K를 바꿔가면서 그 SS를 찍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K를 1부터 9까지 바꿔가면서 새로운 체인리스트 객체를 다 생성하고 K를 바꿔가면서 생성하고 피처를 새로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응집도 이제 그걸 이너셜 리스트 저장해서
K에 따른 응집들 저장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그 우 4차 시점에 배웠던 PL 5차 시점에 배웠던 PLC를 이용해서 잘 시각화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아마 2나 3쯤엔 딱 급격하게 꺾인다고 판단했겠지, 라마는. 그래서 아이리스는 3개의 데이터 구성이 이상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걸 말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자꾸 둘 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쓰는데 편집 파일은 레이블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리스를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경우는 그냥 결과를 떼고 그러니까 레이블 빼고 그냥 피처만 가지고 학습해서 분집 파일 흉내내봤다. 레이블 알지만은 모르는 척 분집 파일 해봤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걸 설명 안 해줬었네. 일단 이렇게 이제 엘보 versus까지 우리가 해봤고 자세히 K-민스 내가 적당히 잘하면 되고 했던 구현은 2교시에 승부랑 같이 해볼 것 같아. 2교시에는 아마 이런 군집화에 대한 직접 구현하는 거랑 아까 말했던 변형 KNN, 웨이트 KNN, 픽스드 레디어스 KNN을 그냥 직접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 아마 그 시간에 열심히 아까 너네 이해하지 못했던 이걸 보고 이걸 따라하면서 이해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시간이 조금 늦었으니까 2교시는 35분에 시작하고 34분에 시작하고 많이 놓을게. 1교시는 끝. 쉬다가 오렴.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K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막 아까 보여준 이 뒤통수 보이기 어떤 거예요? 디비스크는 어떤 거예요? 아니면 K-민스를 이해가 안 돼요. 클러스터링이랑 클래시파잉이랑 다른 게 뭐예요? K는 K-민스 어떻게 달라요? K는 이해가 안 돼요. 등등의 질문이 남으면은 그냥 카톡으로 편하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진짜 끝 쉬는 시간.